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제 막 서른 중반이 된 새댁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혼 첫걸음을 하실 때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요즘은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댁에 기대어서 신혼집을 지원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게 빈 깡통이었다면요? 제가 딱 그런 선물을 시댁 시어머니께 받았거든요. 상자가 너무 으리으리하고 커서 정말 좋은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비어있는 깡통이었던 거죠. 그만큼 큰 배신감 그리고 허망함을 느끼게 된 제 사건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를 잘만 그려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왜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변수를 만들어내는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제 결혼이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랬거든요. 뭐든지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춰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결혼 하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제 착각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개팅으로 연인이 되고 그 관계에서 결혼까지 발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소개팅이라는 자리에서 정말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는 일이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랑 남편은 그런 희박한 확률을 뚫고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하나 대단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서로 유순하게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과 저는 네모도 세모도 아닌 동그라미였거든요. 서로 맞닿아 있으면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면을 굴렸을 때 모나지 않게 맞는 그런 사이였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시적인 표현을 했나요? 아무튼 남편이랑 저랑은 특이한 사항 없이 큰 싸움 한 번 없는 연애를 해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법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이가 37살, 39살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도 자리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중견 기업이고 계열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워낙 많은 큰 회사니까 승진이라는 게 과장 이후부터는 잘 안 된다고 쳐도 남편은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그 나이에는 부장이든 차장이든 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죠. 남편이 능력이 없었다기보단 사람들에게 사바사바 하는 걸 잘 못해서 승진의 기회를 번번이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은근히 답답하고 멍청한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제 남편이라 흉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언젠가는 남편도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만났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에서는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러다가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제 나이쯤에 미혼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해주실 텐데 저는 명절이 진짜 싫었습니다. 남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에게는 꼭 시집 안 가냐? 남자 없냐? 하는 말이 꽂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별꼴 안 보고 싶어서 매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가곤 했어요. 차라리 그 편이 속 편안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께는 좀 죄송스러웠죠.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 일손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맨날 쏙 도망을 가버려서요. 그래도 저는 그런 잔소리 듣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유해졌죠. 어차피 결혼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겠다. 친척들의 잔소리를 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약간은 등을 떠밀려서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의 시선이 지긋지긋해서 남편과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시댁에 처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날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자부심을요. 저는 그냥 의뢰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 말고는 다 별로야. 하는 시어머니의 발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회사에서 과장직을 하고 있다고? 우리 아들도 과장인데 그런 과장님네 부부네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욕심도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다. 나는 말이야, 요즘 사람들이 남녀 평등이라고 말을 하던데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하나가 책임을 전부 진다는 것은 너무 옛날 사람들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부부는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아들은 과장인데 어디 인턴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반대를 했을 거야, 내가. 과장끼리 만났으니까 연봉도 비슷할 거고 말이야. 그렇게 맞춰가기 시작해야지. 누구 하나가 덜 벌면 좀 그렇다 이 말이야. 자꾸 같은 과장임을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그 말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돈을 더 쓰는 것이 싫다는 뜻이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중소기업 과장하고 중견기업의 과장은 월급 차이가 있는데 자꾸 과장 하시니 그냥 아들이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했거든요.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승진은 해야 하는 건데 굳이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죠. 솔직하게 말을 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월급 차가 꽤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돈을 더 쓰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으니까 제가 돈을 더 쓰는 거야. 굳이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눈치 없이 돈은 제가 더 많이 벌어요. 어머님,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괜히 시비를 걸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양가와 합의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결혼식만 잘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귀찮은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귀찮은 일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남편과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자꾸 감정이 살짝씩 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가전이라는 게 말이야. 한 번 사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건데 이왕이면 무조건 크고 무조건 최신식으로 사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말이야, 척척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는데 뭐하러 할 일이 두르고 있는 걸 사야 하냔 말이야.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큰 가전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아직 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가전제품부터 먼저 보러 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기 있는 가전들은 바로바로 나가버린다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선점하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 못 사게 될 수도 있다고 하잖니. 아이, 거기다가 세일 왕창 할 때 사야지. 이런 카드 회사 이벤트는 매달 있기도 하고 저희가 몇 평짜리 집을 계약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가전부터 일단 예약을 걸어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집부터 구하고 집 평수랑 구조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입을 삐죽 내미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달에 대박 할인 이벤트로 전자레인지나 오븐 같은 것을 구매하면 1+1으로 살 수 있는 한정 이벤트를 했는데 시어머니네 집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가전을 사면 딸려오는 사은품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죠. 믹서기라든지 그런 소형 주방 제품들 있잖아요. 하나씩 더 주거나 사은품을 챙겨주면 그것만 쏙 가져가려고 저한테 빨리 가전을 예약하라고 부추긴 거죠. 그걸 몰랐으면 속아 넘어갈 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제일 짜증이 났던 건요. 저랑 남편은 소위 말하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집안에 뭘 많이 가져다 놓고 공간을 꽉 채워서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두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번잡스러운 게 싫었어요. 저희는 빨리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공간을 꽉 채웠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TV를 깨먹는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 TV도 두지 말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굳이 집에서 TV를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주말에는 집에만 있지 말고 이왕이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자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 살림을 시어머니께서 참견을 하시는 것도 좀 싫었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TV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쁜 제품들이요. OTT를 많이 보는 저랑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TV보다는 그런 제품을 방에 두고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제품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니만 제 눈앞에 손을 휙휙 저으시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죠. 아, 깜짝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설마 집에 TV로 이런 걸 두려는 건 아니지? 이거는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뭐 이리 작냐? 요즘 이런 게 대세예요, 어머님. 인터넷이랑 연결돼서 너튜브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OTT 같은 걸로 재방송도 골라서 볼 수 있고요. 자고리 예전부터 집에 TV가 커야 잘 사는 집이라고 했었다. 예전에는 집에 TV가 있다 하면 그 동네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어. 요즘은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냥 집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작은 걸로 뭘 본다고 그래. 나는 말이다. 우리 아들이 무조건 최신식으로 가장 비싼 제품으로 집안을 가득 꾸며 놓았으면 좋겠단 말이다. 우리 아들 어디 가서 모냥 빠지지 않는 아들인데 설마 너 돈 없어서 이런 거 못 사는 거 아니지? 근데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슨 중소기업 과장한테 소위 말하는 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제가 더 높은데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무시를 당해야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전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살 집을 꾸미는 거지 시어머니가 살 집을 꾸미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 말만 고집하는 것 같아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고야 말았죠. 어머님, 그이가 벌어오는 월급으로는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가전들 전부 다 못 사요. 이게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저희는 저희 스타일에 맞게 딱 필요한 물건만 두고 살고 싶어요. 집이 얼마나 작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 월급이 적다고 무시를 하는 거니 뭐니? 아니, 우리 아들이 과장인데 과장 월급이 뭐가 어때서? 너도 과장이니까 잘할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만큼 벌 텐데 아니 여자라서 우리 아들보다 더 적게 받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무시를 해? 우리 아들 월급을 가지고 물어지는 거야? 제가 그때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제가 그이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이랑 저랑 다니는 회사 차이가 있잖아요. 그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더 잘 벌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니까 아차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제 말은 또 믿기가 어려우셨던 건지 남편한테 가서 바로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냐면서 도대체 며느리가 얼마나 벌어오길래 당당하게 자기가 더 잘 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월급 좀 알아보자고 하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미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마당에 통장 잔고까지 다 깠는데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는지 남편이 모르고 있었겠어요. 남편이 시큰둥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제가 더 잘 버는 게 맞다고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이랑은 아예 네임밸류가 다른 거다 뭐다 하면서
제 자랑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더더욱 뒷목을 잡고 넘어가신 거죠. 자기 아들이 훨씬 잘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시어머니들은 왜 다들 하나같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것도 결혼도 하기 전인데요. 그리고 둘 중 누구라도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요? 박봉으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여자가 더 잘났다고 하면 그렇게 흉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여자잖아요. 여자가 더 잘났으면 응원을 해줘야지 같은 여자로서 질투를 하고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그런 시어머니 마인드 없으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붙었는지 모르겠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 큰 선물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끙끙 앓으신 건지 저에게 갑자기 만나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월급 부분에 있었던 일은 남편에게 전부 전해들은 뒤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돈 가지고 트집을 잡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아들도 인정하더라.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네가 돈을 조금 더 잘 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무시하면 내가 속상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 싶더구나. 제가 그 일을 돈 가지고 무시할 일은 없을 테지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혹시 뭐 해주실 건데요? 집 해주마. 우리 아들이 그 정도는 해와야 평생 따끈한 밥 얻어먹고 떵떵거리면서 살지.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라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또 시댁 살림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아 보였는데 무슨 집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놀랄 수밖에요. 게다가 집값이라는 게 어디 한두 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랑 남편만 하더라도 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니 대박 선물 아니겠어요? 그 당시 마음으로는 시어머니께 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집을 해주시려고요? 저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머님 노후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내가 예전에 깜빡 속아서 산 빌라가 하나 있어. 평수가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동네에 있지. 지하철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가야 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다들 감수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재테크하려고 산 집인데 글쎄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집값만 떨어져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집이었다고. 근데 그 집 곧 전세 만기되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라.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진절머리를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만하죠. 나중에 웃돈 받고 팔겠다고 산 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집값만 떨어지는 애물단지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처치곤란인 집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했죠. 당장 큰 빚을 지지 않고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지금 상황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큰 선물을 받고 정말 그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집이 생겼으니까 가전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고 집들이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설레는 꿈만 꾸고 있었어요. 제가 또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이라서 누구부터 초대를 해야 할지 들떠 있었죠. 결혼 준비가 열심히 진행이 되는 와중에 신혼집 도배 같은 걸 새로 싹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몇 번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따라오셨는데 세입자에게 잔소리를 엄청 하시는 겁니다. 듣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죠. 아니 집을 이렇게 개차반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
이거 원래 주방 후드가 이거였나? 아무리 세입자라지만 이렇게 집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막 바꿔도 되는 거야? 내가 진짜 한 번을 안 오고 냅뒀더니만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해둔 거 아니야? 제가 작년에 후드 고장 났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후드 있어도 안 쓰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좋은 후드로 교체를 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시죠? 왜 그걸 마음대로 고치고 그러냐 이거야. 나중에 나한테 그 값 청구하는 거 아니지? 아니면 예전에 그 고장난 걸로 원상복구 해놓고 가던가. 그리고 집구석에 이 머리카락들도 좀 치우고 살고 집 좀 꾸미고 살지 뭐 이렇게 해놨어. 이러니까 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 아니겠어? 보니까 신혼집 위치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언덕배기에 있어서 오가는 것도 불편했어요. 위치가 좋지 않으니 그만큼 집이 잘 안 나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남탓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민망했죠. 집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도 굳이 따라와서 잔소리를 하는데 누가 집을 보여주구나 싶겠어요? 세입자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같이 오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저렇게 참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피곤하겠다면서 나중에 신혼살림 차려도 절대로 시어머니는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도 트집 잡을 거리 내내 찾으러 다닐 사람 같다면서 저한테 남편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으면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3자인 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시어머니께서 남들을 질리게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저는 집이라도 받기로 했으니 찍소리도 못했죠. 이걸 노리고 일부러 집을 해주시겠다고 한 건 아닐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집을 유심히 보시고 난 뒤 며칠 뒤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 말이다. 세입자가 워낙 거지같이 써서 그런 거지. 다 치우고 나면 나름 깔끔하긴 할 텐데. 아니, 너무 낡은 것 같아 보이지 않니?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된 빌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도배만 싹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던데요? 도배값이나 리모델링 값이나 크게 차이 없지 않더냐? 이왕이면 싹 그 모이딩부터 바꾸고 걸레바지 같은 것도 누리끼리 하던데 새 걸로 교체하고 화장실도 말이야. 타일 사이에 때가 다 껴서 더럽던데 리모델링 한번 싹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 리모델링이요? 그런데 그거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가 결혼식 마치고 들어가는 시간까지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얘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한번 살기 시작하면 리모델링 그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거기다가 너희 바로 아이도 가질 거라고 하지 않았었네. 깐난 애기 데리고 어디 가 있을 데도 없을 텐데 아예 지금 새로 싹 고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물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집 상태가 엄청 깔끔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차피 본인 명의로 된 집이고 고친다고 새로 세입자를 받을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겠냐면서 하고 싶은 대로 고쳐서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은근히 가구들 고르는 센스를 보니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은데 집 고쳐서 살면 새 집 같을 거라고 계속해서 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긴 했어요. 집 자체는 낡았지만 은근히 구조가 군더더기 없이 빠진 집이라서 조금만 고치면 확 트여 보이기도 할 것 같고 평수도 더 넓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죠. 사실 도배만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몇 배의 돈이 나가게 생기긴 했거든요. 화장실만 하더라도 엄청 비쌌어요. 저는 큰 타일로 널찍하게 꾸미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샤워부스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것저것 손을 보라고 자꾸 말을 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로 다 하자고 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더 오바되겠더라고요. 어머님, 모이딩을 넣으라고요? 요즘은 일부러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딩 같은 건 잘 안 해요. 여기 이렇게 딱 각 맞춰서 떨어지게 하는 게 훨씬 예쁘잖아요. 예쁜 게 밥 먹여주냐? 몰딩이 있어야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지.
여봐라. 여기 금색 모딩으로 해두면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이겠어. 중국 사람들이 금색이랑 빨간색이 환장하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라니까. 돈이 들어오는 색이라잖니. 아유, 촌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슨 진짜 금을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대요? 어머님이 지금 골라오신 거 전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일부러 비싼 것만 골라오시는 건 아니죠? 내가 무슨 집 해준 게 아까워서 리모델링으로 돈 좀 더 쓰라고 이런 짓을 하겠어. 내가 이 보는 눈이 있어서 고르는 것마다 비싼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목적이었구나 싶더라니까요. 한마디로 본인이 돈을 쓴 게 나중되니까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핑계로 저한테 돈을 더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치사한 인간 아닌가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게 머리가 아팠죠. 이왕 돈 쓰기로 결심한 거 제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자존심을 조금 부렸어요. 어머님, 이왕 돈 쓰기로 한 거 제가 제대로 한번 신식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리모델링으로 왈가왈부하지 마셔요. 말 맞다나 저랑 그이가 살 집인데 저희 취향대로 꾸며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아니, 어디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에 너무 난해하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제가 집을 꾸미는 일에 참견을 하셨지만 저는 무시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지 웨딩드레스 피팅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또 일일이 제가 가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 돈만 먹고 나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정말 남편은 속 편안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저만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는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살 집이고 시어머니께 큰 소리 떵떵 쳐놨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다가 시어머니랑 또 트러블이 하나 있었어요. 조명을 정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직선 디자인의 LED 조명을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저에게 샹들리에를 집어 넣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집이 40평형대 집이었으면 고민해 볼 만한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20평대 빌라에 무슨 샹들리에가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거기다가 하나에 300만 원이나 하는 샹들리에를 추천해 주시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걸 탈탈 털어버리시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집어넣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입을 대빨 내미시더라고요. 물론 너희가 살 집이라지만 저 집 주인은 남인데 왜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냐? 내가 정말 서운해 서원. 그래도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드리면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집 리모델링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조금 빡빡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바로 가지 못했어요. 저희 회사에 비상이 터지는 바람에 휴가 같은 것들을 전부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전 직원이 비상이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속 편안하게 신혼여행 다녀오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연한 권리였지만 여기서 일을 잘 해내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에 일에 욕심이 있던 저는 신혼여행을 조금 미루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어차피 당장 신혼여행을 가지 않아도 나중에 여름 휴가랑 같이 붙이게 되면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방 크게 다녀오자는 심산으로 신혼여행을 미루고 나니까 문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리모델링 완료가 저희 신혼여행 일정에 맞춰서 되기로 했었던 거라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우리 집으로 와라 하셨죠. 근데 그런 시어머니와 내내 트러블이 있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친정집이 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눈치나 시댁의 눈치가 보이긴 했죠. 슬쩍 남편한테 친정에 가 있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신혼집은 우리 집이랑 더 가깝잖아. 장인어른 댁이랑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1시간은 걸리는데 우리 일도 바쁘고 해서 얼마나 자주 뵐 수 있겠어. 차라리 지금 일주일간 처가에서 지내면서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말이야. 당신 의견에 동의해. 남편이 쿨하게 말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가 뚱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시댁으로 오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제 손해인가요? 결혼식 내내 사진 찍는 기사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표정만 뚱하게 나오면 나중에 앨범을 봤을 때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예쁘게 웃고 있을 걸 하겠지 싶었죠.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희는 일주일간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집으로 고른 이유가 바로 출근 때문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남편 회사까지 정말 차로 15분이면 갔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거의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친정에서 훨씬 가까우니까 남편이 아침이 산뜻하다고 아예 이사를 이쪽으로 올 걸 그랬다고 너스레를 다 떨더라고요. 일주일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쭉 친정에서 지냈기 때문에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주일 뒤면 집을 떠나 신혼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인 건지 저희 친정엄마가 밥상도 엄청 신경 써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버선발로 맞이해 주시고 오늘 하루 어땠냐 하면서 물어봐 주시는데 안 하던 짓을 왜 하시나 싶다가도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함이 솟아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철이 드는 건지 적지 않은 나이라서 더 이상 들 철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또 감정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손살같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드디어 신혼집 리모델링과 입주 청소까지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전들도 가구들도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랑 나란히 반차를 썼는데 친정집에 있던 제 짐을 들고 가려니까 차에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 짐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기도 했고요. 결국 친정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짐들을 다 어떻게 들고 가서 정리를 하겠어. 엄마랑 아빠가 가서 도와줄게. 짐도 나눠 싣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면 일이 좀 더 빨리 끝날걸? 아유, 무슨 그런 고생을 사서 한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쉬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와 있어서 제대로 편하게 못 쉰 거 아니야? 딸이 시집 갔는데 쉬어서 뭐하니? 어차피 자주 찾아가기도 어려울 텐데. 오늘 한번 가보지 뭐. 집 리모델링도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말이야.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 차에 짐을 나눠 싣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몰딩을 없앤 덕에 층고가 훨씬 높아 보이더라고요. 흰색으로 전부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 가구들은 우드톤으로 준비를 했어요. 가전들도 전부 흰색으로 맞추고 포인트로 몇 개만 색깔을 집어넣었더니 아주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특히 욕실 리모델링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배수관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건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물도 잘 내려가고 무엇보다 샤워 부스가 생긴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는 욕조 없이 길다랗게 큰 화장실에 끝에 샤워기만 덜렁 있었었는데 집이 이렇게까지 탈바꿈 될 줄 몰랐죠. 와, 정말 외관이랑 다르게 새 집 같다. 어제 지은 집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있겠어.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게 잘했다. 집이 밝아 보여. 그치? 엄마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이제 남은 짐은 내가 정리하면 되니까 얼른 가서 쉬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되는데 뭘. 친정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에게 앞으로 서로 평생 의지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덕담까지 해주시고는 떠나셨죠.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니까 밥 해먹는 게 귀찮을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리모델링에 하자가 있을까봐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한다고 목도 아픈 것 같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일찍 자자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너는 새 집에 들어간 거야. 어쩐 거야? 무슨 말이 없어? 오늘이 리모델링 다 끝나고 입주 청소까지 받는 날 아니었니? 맞아요. 아까 오후에 집에 들어와서 지금 대충 제 짐부터 정리를 다 해놓고 이제 자려고요. 너무 피곤해서 밥도 그냥 시켜 먹었어요. 네 짐을 정리했다고? 아, 사돈댁에서 짐을 다 들고 왔니? 아니,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겠다. 저희 부모님도 고생하셨죠. 짐 가지고 오는 거 힘들지 않겠냐고. 차 2대 나눠야 편하다고 여기까지 짐 나르는 거 도와주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정리하는 것까지 도와주셨거든요. 뭐라고? 아, 지금 사돈댁이 먼저 그 리모델링 된 집을 봤단 말이냐? 네, 짐을 옮기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어서요. 아무튼 저희 내일도 출근이라서 먼저 자야겠어요. 어머님도 좋은 밤 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남편 휴대폰에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는데 시어머니인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난감하다는 듯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뭐라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자세하겐 들리지 않았죠. 남편이 거실에 나가서 뭘 그런 걸로 그러냐고 피곤하니까 전화 끊고 자야 한다고 성질을 확 부리더니만 전화기 전원까지 꺼버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저희 둘 다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했고 일을 열심히 한 뒤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신혼집에서 제가 혼자 밥을 차려서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주는 게 처음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웃었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현관벨을 누르는 게 귀엽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린 건지 바로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어서와 하고 인사를 하는데 현관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도 없이?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을 받고 와야 하니? 앙칼지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제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시어머니의 행동만 보면 제가 정말 나라라도 팔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 불이 번쩍하고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꽃이 아니라 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섬광 같은 게 번쩍했어요. 짝소리와 함께요. 저는 얼얼해진 왼쪽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제 뺨을 왜 때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제 뺨을 때리시냐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어디 시어미한테 그딴 말투를 쓰고 난리야. 맞을만 하니까 내가 쳤겠지.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제 뺨을 때리시는 거냐고요? 이유도 모르고 제가 왜 뺨을 얻어맞아야 하냐고요? 감히 내 집에 살면서 이 집에 제일 먼저 초대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돈을 먼저 데리고 와? 당연히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이게 지금 그런 순서를 싹 다 무시하고 벌써부터 니네 친정만 챙기는 거야? 나는 무슨 뒷방도 있는 줄 알아? 내가 아주 괘씸해서는 더는 이 집에서 살게 냅두고 싶지가 않다. 그러더니만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얼한 뺨을 붙잡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거기 복덕방이죠? 아, 여기 왜 하늘빌라 202호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이 집 팔겠다고. 당장 사람부터 찾아줘요. 응? 사겠다는 사람 말이야.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제서야 겨우 들어온 집이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가구들도 있는데 집을 내놓으시겠다고요? 그래. 이 영업치 없는 년아. 내가 집까지 해줬으면 나를 하늘같이 모실 생각을 해야지. 당장 신혼집에서 나가. 이 집 아주 팔아치울 거니까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씩씩거리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집을 복덕방에다가 내놓겠다고 아주 강짜를 부리는데 정말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 건지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그때 퇴근을 하고 돌아왔고 벌겋게 부어버린 제 뺨과 대치를 하고 있는 저와 시어머니를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 현관에서 이러고 있어? 당신 얼굴이 왜 이래? 엄마 설마 우리 와이프 얼굴 친 건 아니지? 그런 짓 한 거 아니지? 했다 왜? 너까지도 아주 마누라 편만 들고 앉아있냐? 이 집 누가 해준 집이야? 내가 해준 집이야. 그런데 감히 친정 식구를 먼저 초대해? 이 배응망덕한 년, 집 팔아버릴 거야. 이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리모델링까지 싹 했는데 안 팔리겠냐? 그러니까 너희 당장 집 나갈 생각해. 남편이 황당해하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와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에 갑자기 복덕방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제 앞에 휴대폰을 들이미시면서 이거 보라고 바로 집 살 사람이 나타난 거 보이냐면서 갑자기 저에게 날이 섰던 말투로 말을 했던 것과 180도 다른 목소리로 사근사근하게 말을 하는데 진짜 소름이 돋을 뻔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전화기에 대고 절이라도 할 것처럼 그럼 지금 당장 집을 보러 와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저희 어제 입주했고 이제 하룻밤 잤는데 집을 팔겠다고 저렇게 강짜를 부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말이죠. 집을 내놓겠다고 한 지 1시간쯤 흘렀을까? 그것도 안 된 것 같은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미리 집을 내놓은 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착착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떡하니 끼고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복덕방에서 사람 온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오늘 끝장을 보자. 내가 이 집을 팔아치워서라도 너희들 내쫓아버릴 테니까.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고 그래? 엄마가 당장 이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집까지 싹 다 고쳤는데 갑자기 집을 판다는 게 이게 무슨 귀신 씨날 까먹는 소리냐고.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보셔요. 이 집 리모델링 하라고 박박 우긴 이유가 그거 집 팔아치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세요? 뭐라고? 엄마, 그게 진짜야? 일부러 이 집 안 팔리니까 내부라도 싹 손보고 팔아치우려고 일부러 우리한테 리모델링 하라고 시킨 거냐고.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그래. 집 한다니까 쫄리는구나. 어? 이제 오갈 데 없으면 어쩌겠냐. 친정에서 사는 건 우리 아들이 눈치 보여서 안 될 테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지. 니들 걷어주는 조건으로다가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받아야겠다. 정말 대단한 신보가 아닐 수 없었죠. 순간 복덕방 사람이 계단을 올라왔고 뒤이어 집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개거품을 물어버리셨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벌건 제 뺨을 보고 화가 잔뜩 나신 듯 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딸의 얼굴을 친 사람을 보고 곱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든든한 아군이 지원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깨가 우쭐해졌습니다. 사돈, 설마 지금 우리 딸 뺨이 이렇게 부어오른 게 사돈이 손찌검을 해서 그런 겁니까? 이 서방, 이게 맞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사돈이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저 사장님 이분이 집주인인데 사돈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진짜인가 했더니 어떻게 자식들에게 집을 내줘놓고 바로 복덕방에다가 매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아주 홍보를 제대로 하셨던데요. 리모델링 싹 신식으로 해서 신축 빌라나 다름없는 내부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딱 시세만큼 받을 테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락 달라고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하장님이 말했어요? 아니 리모델링 싹 새로 한 집이라고 팔기 위해서 한 리모델링이니까 홍보 톡톡히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를 왜 여기서 말을 하고 앉았냐고요.
아니 이 집 골칫거리라고 빨리 팔아치우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아니 제가 집 보러 온 사장님께 사정사정을 해서 이 집 팔아치워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예상한 것들이 딱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팔아치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복덕방에 꾸준히 내놨었는데 집이 팔리지 않자 묘수를 꺼내신 거죠. 바로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은 넉넉치 않고 세금은 점점 쌓여가고 집을 어떻게든 팔아치우고 싶으니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출받아 빼주고는 저희에게 리모델링을 하라 시키신 거죠. 집을 공짜로 살게 해줄 테니 리모델링만 해라 하고는 자기 입맛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팔아치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몰딩부터 샹들리에까지 요구를 하셨던 거고요. 저는 제가 살 집이니까 물론 그런 걸 쳐다보지도 않았지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냐 하면 저희에게 짐을 내려주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우연치 않게 복덕방에 덕지덕지 붙은 집 매물들을 보신 거죠. 저희 부모님 막상 저랑 헤어져서 살아보려고 하니 마음이 헛헛하셨나 봅니다. 거기다가 제가 바로 이세를 낳을 계획이었으니까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살아보면 어떨까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집 매물을 구경하고 있으니 복덕방 사장님이 안에 들어와서 설명이라도 들어보라고 하신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집만 팔아주면 복비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복덕방 사장을 꼬셔놓았으니 제일 먼저 저희 집 매물을 말한 거죠. 이 근방에 이 가격에 신축 빌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리모델링 싹 했어. 거기다가 빌라 2층이라 오르락내리락한데 부담도 없고. 딱 사장님 나이 분들이 살기 좋은 20평대 집이에요. 방 2개 있고 거실 넓고. 내일 어떻게 구경하러 가실래요?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그 집이 바로 저희 집이라는 것을 대충 눈치채게 된 것이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들 살으라고 준 집을 지금 리모델링까지 시켜놓고 팔아치울 속셈이었던 거냐고 부글부글 끓게 되었고 확실하게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약속을 잡으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딱딱 맞물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부러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고 오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있지 뺨은 또 얻어맞은 건지 부어있지 저희 부모님 참지 못하게 되신 거죠. 이거 사기죄인 거 아시죠? 집을 줄 테니 리모델링해서 살아라 해놓고 바로 복덕방에 올린 게 이게 사기죄에 들어간다고요. 고의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금전적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요. 그거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알아보고 오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바깥사돈 이게 사기라니요?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이게 왜 사기예요? 사기죄라니까. 애들한테 살게 해주겠다고 리모델링 시킨 게 문제였다고. 그리고 이 집 내놓은 게 벌써 언제야. 일찍부터 내놓았다며. 이게 기망행위까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집을 팔겠다고 계획한 게 애들 입주 이전부터니까 복덕방에 내놓은 날짜까지 내가 확인을 했다 이 말이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아니 그냥 살면 되죠. 아유 어차피 지금 집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됐습니다. 집 그까이 거 제가 해줄랍니다. 더 작고 낡은 집이어도 제가 해준 집에서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아셔. 이 서방, 자네도 말이야. 자네 엄마 편 들 거면 그냥 우리 딸이랑 헤어지게. 예? 아버님 안 됩니다. 무슨 이혼이라뇨.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지나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와이프 뺨을 날리다니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이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지금 지 어미를 팔아치워? 그러길래 작작했어야지. 집을 팔아줄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너무 소름이잖아. 어떻게 엄마 맘대로 그런 짓을 해. 엄마, 난 그냥 엄마 안 보고 살래. 뭐라고? 야 이놈아 여자에 미쳐서 지금 지 어미랑 인연을 끊겠다고 해?
엄마야말로 나랑 우리 와이프를 길거리에 내앉게 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톡톡히 보여주게 되었죠. 그날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남편과 저는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의 지인인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죠. 이게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까지 해서 살게 냅두게 해주는 척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당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 뺨을 때리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치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죗값을 톡톡히 받게 되었죠. 물론 이게 형사사기까지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만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들이 좋다고 한 거다 하고 박박 우겼지만 이미 진즉에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점, 복덕방 사장에게 리모델링까지 한 집이니까 값 좀 잘 받아달라고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앓는 소리를 엄청 내셨죠. 집은 안 팔리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져서 법정 이자는 붙지. 세금 나갈 건 많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펑펑 우시면서 전화가 왔는데 난감해서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남편이 전화기를 가져가더니만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엄마, 자업자득이야. 엄마가 그렇게 아들 기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집 해주는 거라고 생색냈지? 그 집 때문에 아들 눈치만 보고 살아, 알아? 엄마가 욕심 부려서 모든 일을 그리쳤는데 어디서 앓는 소리를 해? 엄마 알아서 해. 물론 남편이 대신 말해줘서 제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척을 쥐고 살 순 없는 일이니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리모델링값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슬그머니 다가가 봐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직 뭐 하나 정해진 것 없이 정말 우당탕탕 신혼생활의 시작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삶에서 여유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갈라진 틈을 채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지금은 아직 신혼집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친정에 있는 중인데 남편은 또 지금 생활이 너무 신나고 재밌나 봐요. 분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러다가 이세는 언제쯤 가질 수 있으려나 싶네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늘 화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욕심과는 멀어지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